한양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로 사거리. 그곳에서부터 뻗어나간 거대한 장터는 이른 새벽부터 파장 무렵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와도 같았습니다. 팔도의 온갖 물산과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저마다의 사연과 욕망을 떠들썩하게 풀어놓았지요. 그 생기 넘치는 풍경 속 유독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린 듯한 산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칠복. 7가지 복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의 삶에는 단 한 줌의 복도 깃들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칠복은 장터의 유명한 골칫덩이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계절을 잊은 누더기 옷차림은 그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었지요. 그의 손에는 언제나 싸구려 막걸리가 담긴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술을 마시기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취해 있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술에 취한 칠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터 곳곳을 누비며 의미를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의 별은 제자리를 아는데 어찌하여 사람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고. 흥하는 자가 있으면 망하는 자가 있는 법, 그것이 세상의 이치로다. 알아듣기 힘든 그의 말들은 그저 주정뱅이의 신세 한탄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힘에 부쳐 남의 좌판 위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이 들기도 했고, 때로는 술값을 내지 않고 주모와 실랑이를 벌이다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장사치들은 그가 나타나면 저기 칠복이 온다 하며 질색하거나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기도 했지요. 아이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놀려댔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그를 피했습니다. 그 누구도 칠복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그의 사연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장터의 풍경 속에 있는 있으나 마나한, 아니 차라리 없는 편이 더 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술에 취해 흐리멍덩해 보이는 그의 눈이 사실은 그 어떤 맑은 정신의 소유자보다 더 깊고 날카롭게 세상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비단 장수의 화려한 옷차림 너머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동료를 모함하려는 비열한 속내를 보았습니다. 생선 파는 안악의 악다군이 쓰는 목소리 뒤로는 아픈 자식의 약값을 벌기 위한 처절한 절박함을 읽었지요. 사람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 인자한 표정 아래 감춰진 탐욕, 헛에 가득한 몸짓 속에 숨은 불안함까지. 그 모든 인간 군상의 민낯이 술기운에 흐릿해진 칠복의 시야 속에서는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그토록 믿었던 세상의 이치와 정의가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가볍게 변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게 하는 이 저주받은 눈을 술기운으로라도 흐리게 만들고 싶어서. 너무 똑똑히 들리는 세상의 거짓말들을 취기로라도 외면하고 싶어서. 오늘도 칠복은 장터 한 구석 먼지 쌓인 담벼락에 기대앉아 술병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그 틈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분주하고 또 슬펐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장사치들의 외침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 아우성까지 뒤섞여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소음을 자장가 삼아 더 깊은 취기 속으로 자신의 의식을 침잠시키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동쪽 끝, 가게들에 밀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후미진 곳에 옥단에 작은 떡 좌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정성껏 쪄낸 따끈한 떡을 머리에 이고 나와 해가 질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좌판 위에는 하얀 백설기, 노란 꿀떡, 쑥 향기 가득한 쑥버무리까지. 그녀의 떡은 하나같이 모양이 곱고 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장사는 늘 고단했습니다. 옥단은 20 남짓한 어린 나이에 시집아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한 나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남편이 역병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그녀는 30을 갓 넘긴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었지요.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복이 없어 남편을 일찍 잡아먹었다며 그녀를 내쳤고 친정은 이미 기울어 기댈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린 아들 만수와 친정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떡 만드는 솜씨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옥단은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장터에 나와 좌판을 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짓궂은 사내들의 희롱도 견뎌내야 했고 텃세를 부리는 다른 장사치들의 등살에도 시달려야 했지요. 특히 장터 상인들을 관리하는 주 행수는 유독 그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녀의 떡 가게 자리가 비록 후미지긴 했어도 장터 입구와 가까워 잠재력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행수는 어떻게든 그녀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을 품고 있었지요. 하지만 옥단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수모와 고단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아들 만수 때문이었습니다. 만수는 비록 아비 없이 자라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어린 것이 매일 장터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어깨를 작은 손으로 주물러주며 속 깊은 말을 건네곤 했지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단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옥단은 좌판 앞에 단정히 앉아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 전엔 떡은 아직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지만 해가 기울도록 팔린 것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건너편 주 행수가 운영하는 번듯한 떡 가게에서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게의 떡맛이 자신의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좋은 자리와 그럴싸한 가게의 위세 앞에 그녀의 정성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남은 떡을 다 팔아야 내일 만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한때는 웃음 많고 정 많던 그녀였지만 팍팍한 세상살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을 앗아가고 그 자리에 깊은 수심과 지친 기색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 담벼락에 기대앉아 술병을 기울이고 있는 주정뱅이 칠복의 모습이 흐릿하게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기에 대낮부터 저리도 괴롭게 술을 마시는 걸까? 잠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옥단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사정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오늘과 내일이 막막하기만 한 것을.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장터에도 파장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사치들은 남은 물건을 정리하며 하나둘 자리를 떴고 북적이던 장터는 한산해졌지요. 옥단의 좌판 위에는 아직도 절반 가까운 떡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오늘도 허탕이구나. 옥단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남은 떡을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담벼락에 기대어 잠을 자는 듯 미동도 없던 칠복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지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크어. 해가 지는구나. 지는 해는 내일 다시 뜨건만 내 청춘은 언제 다시 뜬단 말이냐. 그는 비틀비틀 마치 춤이라도 추는 듯한 걸음걸이로 텅 빈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러다 그의 발걸음이 옥단의 좌판 앞에서 우뚝 멈추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반쯤 감긴 눈으로 떡을 싸고 있는 옥단의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았지요. 옥단은 불쾌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정뱅이와 엮여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칠복은 자리를 뜰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옥단의 좌판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떡 하나를 집어들고 코에 가져다 대고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향기 한번 좋구나. 꿀이 들었나? 팥이 들었나? 아니지. 아니야. 이 떡에는 눈물이 들어있구나. 한숨이 들어있어.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옥단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칠복은 그녀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혀는 잔뜩 꼬부라져 있었지만 그 말의 내용은 이상하게도 날카로웠습니다. 에이, 떡은 참으로 달아 보이는데 빚는 사람 속은 어찌 그리도 쓴가.
아주 쑥을 통째로 삼킨 것 같구먼. 겉으로는 웃으려 애쓰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단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전부 들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녀는 매일 웃으려 애썼다. 아들 만수 앞에서, 그리고 장터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꿋꿋한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무너져 내렸다. 이 주정뱅이가 그것을 어찌 안단 말인가? 주정은 그만하시고 어서 길을 비켜주시지요. 옥단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껄껄. 부끄러워하기는. 사람이 살다 보면 속을 때도 있는 법이지. 헌데 말이여, 그 쓴 쑥을 혼자만 삼키고 있으면 병이 되는 법이요. 가끔은 뱉어내기도 해야지. 안 그러면 속이 굶어 터져버릴 테니.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떡을 한 입 빼어 물고는 맛이 좋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떡값은 내 외상으로 달아두시게나. 허허. 옥단은 그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주정뱅이의 헛소리일 뿐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싶었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송곳처럼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쓴 쑥을 혼자만 삼키고 있으면 병이 된다. 그날 밤 옥단은 집으로 돌아와 만수를 재우고 혼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밤이었습니다. 칠복의 말 때문이었을까? 한 번 터진 옥단의 눈물은 며칠 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억눌렀던 서름과 고단함을 토해냈고 그럴수록 몸과 마음은 더욱 지쳐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아들 만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감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만수의 기침은 멎지 않았고 얼굴은 열에 들떠 사과처럼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밤새 끙끙 앓으며 식은땀을 흘렸고 좋아하던 떡조차 입에 대지 못했지요. 어머니, 머리가 아파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아들을 보며 옥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만수야, 괜찮다, 괜찮아. 금방 나을 게야. 옥단은 애써 아들을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마음은 타 들어가는 숲덩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장사도 접어둔 채 밤낮으로 아들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닦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옥단은 그동안 푼푼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챙겨들고 장터에서 가장 용하다는 박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박 의원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인자한 인상을 가진 노인이었지만 만수를 진맥하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의 맥을 짚어보던 박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미의 시름이 아이에게 병이 된 경우로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원님? 박 의원은 옥단의 지친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본래 기가 허하고 몸이 약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일수록 어미의 기운을 많이 받게 되지요. 헌데 요즘 부인의 얼굴을 보니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의 병이 깊어 보입니다. 그 그늘진 기운이 아이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 아이의 약한 몸을 더욱 쇠하게 만든 것입니다. 옥단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고통이 사랑하는 아들을 병들게 했다니. 그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만수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박 의원은 약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열을 내리고 기를 보호하는 약을 지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이 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여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푹 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 어미인 부인의 마음이 먼저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부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아이의 병도 비로소 낫게 될 것입니다. 옥단은 감사 인사를 하고 약을 받아들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좋은 음식, 편안한 환경. 그것은 지금 그녀의 처지에서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어찌 비싼 고기와 약재를 구한단 말인가? 게다가 웃음꽃이라니. 웃는 법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인 그녀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품에 안은 약재 꾸러미가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알아놓은 아들을 보며 자신의 무력함에 또다시 절망해야 했습니다. 옥단이 아들 만수의 병환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터의 행수인 주 행수였지요. 그는 겉으로는 늘 인자하고 너그러운 척하며 장사치들의 존경을 받는 듯 보였지만 실은 누구보다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상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해결해주는 척하며 뒷돈을 챙겼고 힘없는 상인들의 가게를 빼앗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술수를 꾸미는 데 능했지요. 주 행수는 오래전부터 옥단의 떡가게 자리를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후미진 곳이지만 장터 확장 계획에 따라 곧 가장 목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옥단을 쫓아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녀의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는 일부러 가장 인자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옥단의 좌판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옥단은 며칠 만에 장터에 나와 있었지만 아들 걱정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아이고, 옥단 아씨.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소. 아들 만수의 병환 소식은 들었소이다. 내 일처럼 마음이 아파서 밤잠을 설쳤다오. 주 행수는 눈가를 훔치는 신용까지 하며 옥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옥단은 그의 갑작스러운 위로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처지를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행수어른, 이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다 같은 장터 식구끼리 어려운 일은 나누고 살아야지. 주 행수는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옥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옥단이 놀라 물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걸로 만수에게 좋은 약이라도 한 재 더 지어 먹이시오. 아이를 살리는 일이 우선이지. 돈이야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돼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시오. 그의 말은 너무나도 자상하고 따뜻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옥단에게 그 돈주머니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알아놓은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결국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수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주 행수는 그런 옥단을 보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어서 가서 아들이나 돌보시오. 그는 끝까지 인자한 사람인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옥단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이미 그녀의 떡가게가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빚의 족쇄를 채운다는 의미였고 이제 그 족쇄를 이용해 언제든 그녀의 목을 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옥단이 이 빚을 결코 갚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그녀를 장터에서 내쫓는 것은 아주 손쉬운 일이 될 터였습니다. 위선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옥단은 자신이 더 깊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작은 희망에 부풀어 고마운 마음으로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주 행수의 눈에는 탐욕의 불길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 행수가 옥단에게 돈주머니를 건네며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돌려보내는 그 순간, 그 모든 광경을 술에 취해 비스듬히 기둥에 기대어 지켜보고 있던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칠복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사이에 오가는 기운만으로도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옥단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절박함과 순진한 감사함의 기운이었습니다. 반면 주 행수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비단 도포로도 가릴 수 없는 시커멓고 탐욕스러운 기운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등 뒤에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시퍼런 칼 한 자루가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 행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서 자신의 가게로 향할 때였습니다. 칠복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틀거리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거기 행수 양반. 잠시 나 좀 보소. 주 행수는 길을 막는 이가 냄새나는 주정뱅이 칠복임을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웬 놈이냐? 나는 너 같은 상놈과 할 말이 없다. 썩 비키지 못할까? 하지만 칠복은 그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 행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허, 이거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우리 행수 양반 얼굴에는 인자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자비로움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주 행수는 칠복이 아첨이라도 하는 줄 알고 헛기침을 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놈이 술은 마셨어도 사람은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칠복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어찌하여 그 등 뒤에는 시퍼런 칼 한 자루를 숨기고 있는고. 그 칼날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내 살갗이 다 서늘해지는구나. 그 칼에 한번 찔리면 약도 없겠어. 안 그런가, 행수 양반. 칠복의 말에 주 행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내를 전부 들킨 것만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구나. 내 놈이 정령매를 맞고 싶으냐? 그는 칠복을 거칠게 밀치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괜히 저 미친놈과 엮였다가는 자신의 위신만 깎일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걸음을 옮기는 내내 칠복의 기묘한 눈빛과 등 뒤에 숨겨진 칼이라는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찝찝함과 불안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칠복은 멀어져 가는 주 행수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는 다시 술병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에라이, 더러운 놈 웃는 나드로 사람 뒤통수를 치는 놈이 술주정하는 나보다 100배는 더 추악한 법이지. 그는 술기운을 빌려 세상을 향해 욕지거리를 내뱉었습니다. 이날의 소동은 그저 주정뱅이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의 두 번째 주정은 주 행수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의 일단을 드러내는 작은 균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훗날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붕괴의 시작점이 되리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칠복 자신조차도 말입니다. 옥단은 주 행수에게 빌린 돈으로 곧장 박 의원에게 달려가 만수에게 가장 좋다는 약재들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의원에게 칠복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요. 의원님, 저작거리의 칠복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제게 이상한 소리를 하기에. 그녀는 칠복이 자신과 주 행수에게 했던 말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박 의원은 약재를 싸주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타까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유일하게 칠복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옥단 아씨,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지금은 비록 절이 망가져 있지만 칠복이 그 사람은 본래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천재였답니다. 네.
천재라니요. 저런 주정뱅이가요? 옥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 의원은 찻잔을 채우며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15년 전이었을 겁니다. 칠복은 아주 젊은 나이에 관상감에 들어가 천문이 움직임을 읽고 나라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관원으로 일했지요. 그의 총명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가뭄과 홍수를 예측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기운만 보고도 그의 과거와 미래, 심지어는 숨겨진 속내까지 귀신같이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박 의원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옥단은 술에 취해 헛소리나 하던 칠복의 모습을 떠올리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뛰어난 분이 어찌하여 저런 모습으로 그의 비극은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시작되었지요. 박 의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한 권세가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칠복이 그의 관상을 보고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충심으로 임금께 그 사실을 고했지요. 하지만 그의 말을 증명할 물증은 없었고 오히려 그는 권세가를 모함했다는 누명을 쓰고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권세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칠복의 가족들을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손을 썼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칠복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가 너무나도 참혹했던 것이지요. 그 후로 칠복은 세상을 등지고 술에만 의지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맨정신으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것은 그가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오히려 그의 눈이 더욱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흐리멍덩하다가도 술기운이 오르면 마치 신기라도 들린 듯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그 옛날의 능력이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박 의원은 옥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옥단아씨, 칠복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저 주정뱅이의 헛소리로만 듣지 마시오. 그 말 속에는 어쩌면 아씨가 미쳐보지 못하는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특히 주 행수에 대한 말은 한번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소문이 자자하니 말입니다. 박 의원의 말을 듣고 난 옥단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주 행수와 그를 경계하라고 말하는 주정뱅이 칠복.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칠복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골칫덩이 주정뱅이가 아니라는 것. 그의 흐리멍덩한 눈 뒤에는 깊은 상처와 비범한 통찰력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의원의 말을 들은 후 옥단은 칠복을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지만 이제 그의 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 행수에 대한 의심과 아픈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던 그녀는 선뜻 칠복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옥단은 잠시 떡재료를 구하러 집을 비웠고 아들 만수는 열에 들떠 홀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앞 골목을 지나가던 칠복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만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만수는 이불을 걷어찬 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얼굴에는 병마의 고통과 함께 압이 없는 자식의 서름 같은 것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억울하게 헤어져야 했던 자신의 어린 자식의 모습이 만수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놈, 제기랄, 압이 없는 서름의 병까지 얻었구나. 칠복은 술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깨울까 봐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아이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술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단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문고리에 무언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싱싱한 잉어 한 마리였습니다. 지프로 정성껏 엮어 매달아 놓은 잉어는 새벽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게 대체 누가? 옥단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잉어는 기력을 보충하는데 아주 좋은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가난한 그녀의 살림으로는 감히 사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술에 취한 칠복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순간 옥단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칠복이었습니다. 그가 밤새 강가에 나가 잉어를 잡아다 놓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젯밤 술 마실 돈으로 술 대신 잉어를 샀거나 아니면 차가운 강물에 들어가 직접 잡았거나 어느 쪽이든 그것은 만수를 위한 그의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주정뱅이, 하지만 그는 알아놓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위안인 술을 포기하고 남몰래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옥단은 잉어를 끌어안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름의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세상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따뜻한 인심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 잉어를 정성껏 꼬아서 만수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잉어즙을 먹은 만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입맛을 되찾고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의 투박한 진심이 아이에게는 그 어떤 명약보다 더 좋은 약이 되어준 것입니다. 만수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고 옥단이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할 무렵 주행수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전에 인자한 가면을 벗어 던지고 악랄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터의 어깨들을 면명대동하고 위협적인 기세로 옥단의 떡 좌판을 찾아왔습니다. 옥단 아씨, 그동안 평안하셨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 행수 어른. 덕분에 만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빌려주신 돈은 제가 열심히 벌어서 꼭. 옥단이 고마움에 인사를 하려던 순간 주행수는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슬슬 갚아야 하지 않겠소? 내가 언제까지고 기다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네. 하지만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허. 그건 아씨의 사정이 딱해서 해본 소리고. 장사하는 사람 사이에 공짜가 어디 있겠소? 약주한 날짜가 이미 한참 지났으니 오늘 당장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갚으시오. 그가 말하는 이자는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옥단이 평생 떡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지요. 행수 어른, 어찌 이러십니까? 제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옥단이 애원했지만 주행수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시간을 준다고 갚을 능력이 있기는 하오. 어차피 못 갚을 돈, 다른 방법이 있지.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당장 그 빚을 갚지 못하겠으면 이 가게 자리라도 내놓고 떠나시오. 내가 특별히 인심을 써서 이 자리 값으로 빚을 퉁쳐주겠소. 아씨에게는 손해볼 것 없는 제안일 텐데. 그제야 옥단은 그의 진짜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 가게는 저와 제 아들의 목숨입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합니다. 시끄럽다.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세상 이치거늘. 당장 이 좌판을 치우지 못할까? 여봐라, 저것들 당장 드러내라. 주 행수의 명령에 어깨들이 옥단의 떡 좌판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좌판을 거칠게 뒤엎었고 정성껏 만든 떡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옥단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변의 상인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주 행수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옥단은 흙먼지 투성이가 된 떡들을 끌어안고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지 못할까? 천지를 울리는 듯한 우렁찬 고함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술병을 든 칠복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미친놈이 또 나서는구나. 여봐라. 저놈도 함께 내쫓아라. 어깨 하나가 칠복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비틀하는 척하며 가볍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에이, 주 행수. 그 좋은 나드로 선행을 베푸는가 싶더니 그 속내는 썩은 생선보다 더한 악취를 풍기는구나. 내 놈이 노리는 것이 저 여인의 떡가게가 아니라 곧 금싸라기 땅이 될 저 자리라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칠복의 말에 장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닷새 뒤 임금님께서 이 장터를 행차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지. 그때가 되면 장터 확장 계획이 발표될 것이고 저 후미진 자리는 장터의 중심이 될 게야. 내 놈은 그 정보를 미리 알고 힘없는 과부를 등쳐먹으려는 것이 아니더냐. 이 파렴치한 놈. 칠복의 폭로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주 행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할 비밀을 저 주정뱅이가 어찌 알고 있단 말인가? 무슨 헛소리냐. 저놈은 미쳤다. 저놈의 말을 믿지 마라.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주 행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옥단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옥단 아씨. 이제 아씨가 나설 차례요. 저 위선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힘도, 돈도 아니오. 오직 진심뿐이오. 아씨의 그 눈물과 한숨이 담긴 떡, 그 정직한 떡 맛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오. 닷새 뒤 임금님께 그 떡을 올리시오. 그것이 아씨가 살 유일한 길이오. 칠복의 말은 술주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단은 칠복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흐리멍덩한 눈 속에서 그녀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주 행수는 당황하여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두고 보자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칠복은 그가 사라지자 다시 힘없이 주저앉아 술을 마셨지만 옥단의 마음속에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옥단은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칠복의 조언대로 닷새 뒤 있을 임금의 행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장사를 접고 밤낮으로 오직 임금께 올릴 최고의 떡을 만드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은 쌀을 고르고 맑은 샘물을 길어왔으며 산과 들에서 나는 가장 향기로운 재료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녀는 떡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정성과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은 어미의 마음, 억울함을 풀고 싶은 백성의 마음을 모두 떡에 불어넣었습니다. 닷새 동안 그녀는 잠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르텄고 몸은 지쳐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한편 주 행수는 칠복의 폭로 이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옥단이 정말로 떡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만에 하나 옥단의 떡이 임금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악행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싹을 잘라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임금님 행차 당일 주 행수는 옥단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장터 상인들을 모두 동원하여 임금님의 어가가 지나갈 길목의 가장 좋은 자리를 전부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엄명을 내렸지요.
오늘 절대로 옥단 그 계집이 어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라. 만약 그녀가 나타나거든 사람의 벽을 만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접근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행수인 나의 명령이다. 상인들은 주 행수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옥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행수에게 밑보였다가는 장사길 자체가 막힐 수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의 편에 서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임금님의 행차를 알리는 요란한 풍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단은 정성껏 만든 떡 상자를 가슴에 품고 결연한 표정으로 길가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이미 주 행수의 상인들이 장벽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집고 들어가려 할 때마다 그들은 어깨와 등, 팔로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제발 길 좀 열어주십시오. 옥단이 애원했지만 그들은 못 들은 척 외면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천한 것이 끼어들려 하시오. 이러다 우리까지 벌을 받겠소. 썩 물러나시오. 옥단은 거대한 사람의 벽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의 어가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녀는 길가로 나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마지막 희망이 주 행수의 비열한 방해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옥단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인파 속에서 발버둥 쳤지만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 행수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것, 진작에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옥단이 인파에 갇혀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군중 속 한가운데서 귀청이 터질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시장에 불이 났다. 모두들 도망쳐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자 그곳에는 술주정뱅이 칠복이 두 팔을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사람들은 정말로 시장에 큰 불이라도 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저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내 가게는 어쩌지? 내 물건들. 사람들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임금님 구경도 주 행수의 명령도 모두 잊은 채 자신의 가게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썰물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라. 내 가게로 가야 한다. 아수라장이 된 군중 속에서 옥단을 가로막고 있던 단단한 인간 장벽에 순식간에 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칠복의 기지였습니다. 그는 옥단이 곤경에 처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군중 속에 섞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 행수의 비열한 수를 힘으로 막을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인 심리를 이용해 판을 뒤흔들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옥단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등을 세게 밀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요. 어서 가시오. 옥단 아씨. 망설이지 말고. 칠복의 목소리에 옥단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칠복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열린 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의 운명이 담긴 떡 상자가 굳게 들려 있었습니다. 주 행수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경악했습니다. 아니다. 불은 나지 않았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한번 동요하기 시작한 군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옥단이 어가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칠복은 멀리서 옥단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이다. 부디 저 여인의 간절함이 용상에까지 닿기.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다시 술병을 꺼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술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인파 속으로 다시금 이름 없는 주정뱅이의 모습으로 조용히 섞여 들어갔습니다. 칠복이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옥단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녀는 넘실거리는 인파를 헤치고 마침내 임금님의 어가가 지나가는 길 한복판에 다다를 수 있었지요. 멈추어라. 웬 무엄한 짓이냐? 어가를 호위하던 장대한 최고의 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옥단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직 간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엎드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부디 이 천한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소인, 목숨을 걸고 전하께 올릴 것이 있나이다. 옥단의 처절한 외침에 시끄럽던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대담한 여인을 지켜보았습니다. 호위 무장들은 당장 그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바로 그때 어가 안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거라. 임금이었습니다. 어가의 주렴이 거치고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땅에 엎드린 옥단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목숨을 걸고 과인에게 올리려는 것이 무엇이더냐? 옥단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품고 있던 떡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만든 떡이 영롱한 빛을 뿜어내며 담겨 있었지요. 전하. 이것은 소인이 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저의 모든 정성을 담아 만든 떡이옵니다. 부디 한 번만 맛보아 주시옵소서. 임금은 떡의 기품 있는 모양새와 은은한 향기에 잠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관에게 명하여 떡을 가져오게 했지요. 임금이 떡을 맛보려는 순간 옆에 있던 신하 하나가 만류했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저 천한 것의 음식에 독이라도 들어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하지만 임금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의 눈을 보아라. 저토록 간절하고 맑은 눈을 가진 이가 어찌 과인을 해하려 하겠느냐? 임금은 떡 한 조각을 집어들어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떡이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임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제껏 먹어본 그 어떤 궁중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그윽한 맛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향기롭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그 맛 속에는 떡을 만든 이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훌륭하구나. 과연 천하일미로다. 임금은 크게 감탄하며 옥단에게 물었습니다. 헌데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니라 깊은 시름이 어려 있구나. 과인에게 떡을 올리면서까지 말하고 싶었던 너의 사연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단은 마침내 자신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억울함과 서름을 임금 앞에 낱낱이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힘은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하고 또렷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옥단의 이야기는 임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힘없는 과부가 어린 자식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고단한 삶, 장터 행수의 비열한 착취,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신에게 떡을 올리기까지의 과정. 그 모든 것이 한편의 슬픈 드라마처럼 임금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특히 떡 맛에 담겨있던 그녀의 정직함과 간절함은 그녀의 말이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지요. 임금의 얼굴이 진노로 굳어졌습니다. 과인이 다스리는 백성이 이 수도 한복판에서 이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이는 과인의 불찰이요, 관리들의 태만이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의금부 도사를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암행어사를 종로 장터에 파견하여 저 여인이 말한 주 행수라는 자의 악행과 장터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라. 만약 저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놈을 포함하여 관련된 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임금의 명령은
번개처럼 신속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범한 선비 차림을 한 암행어사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인들 사이에 섞여주 행수의 평소 행실과 장터의 부조리에 대한 증언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주 행수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던 상인들도 어사의 등장에 용기를 얻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 행수 그놈은 우리 같은 힘없는 상인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놈입니다. 저 또한 그놈에게 빚을 졌다가 가게를 뺏길 뻔했습니다. 옥단 아씨가 당한 일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희가 다 보았습니다. 증언과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주 행수가 상인들을 협박하여 상납금을 뜯어낸 장부, 힘없는 과부들의 가게를 빼앗은 계약서, 심지어는 관아의 하급 관리들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른 흔적까지 그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주 행수는 자신의 가게에서 거들먹거리다가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어서 이 밧줄을 풀지 못할까? 그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관아로 끌려가 모진 신문을 받았고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말았지요.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나누어졌고 그는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 평생 장터를 그리워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 행수의 몰락은 장터의 다른 악덕 상인들에게도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편 옥단의 떡은 김금님 떡으로 소문이 나면서 한양 최고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떡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고 그녀는 더 이상 후미진 곳이 아닌 장터에서 가장 목 좋은 자리에서 번듯한 가게를 열게 되었지요. 위선자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고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진심과 정성으로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비록 더딜지언정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장터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옥단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떡집의 주인이 되었지만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정성껏 떡을 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도 앞장섰지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길을 알려준 칠복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옥단은 가장 먼저 칠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리 밑 어두운 곳에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병 대신 옥단이 며칠 전 가져다준 찻잔이 들려 있었지요. 나리, 제 인사라도 받으십시오. 나리가 아니었다면 저와 제 아들은 지금쯤 길바닥에 나앉았을 겁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옥단은 그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칠복은 어색해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되었소. 고개 드시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소. 그저 길을 알려주었을 뿐, 그 험한 길을 걸어간 것은 아씨 자신이요. 아씨의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인 게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옥단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과 따뜻한 차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나리, 괜찮으시다면 이제 그만 술은 끊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리의 비범한 재주를 이리 썩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제가 나리의 남은 생을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셔서 허들의 실이라도 도우시면서 편히 지내십시오. 그것은 옥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자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칠복은 옥단이 따라주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입안에 퍼지자 수십 년 동안 술에 절어있던 그의 몸과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이제는 되었다. 썩어 빠진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와 원망도
이 여인의 진심 어린 떡 한 조각과 따뜻한 차 한 잔에 모두 녹아내린 것 같구나.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이후 그는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옥단이라는 인연을 만나 그녀를 도우면서 그는 잊고 있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삶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고맙소, 아씨. 칠복은 마침내 결심한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난 것 같으니 술도 그만 마셔야지. 지긋지긋한 술친구와도 이제는 이별할 때가 되었소. 그는 옆에 놓여있던 마지막 술병을 들어 남은 술을 강물에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빈 술병을 멀리 던져버렸지요.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술병이 깨어지는 순간 그의 과거 또한 산산조각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맨정신으로 세상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조용하고도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칠복은 그날 이후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독한 의지로 금단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옥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녀의 떡 가게에서 허드레시를 돕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장터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칠복이 멀쩡한 정신으로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쓰는 모습은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칠복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가게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무거운 쌀가마를 날랐으며 가게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칠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터의 골칫덩이 주정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과묵하며 누구보다 마음이 깊은 일꾼이었습니다. 특히 옥단의 아들 만수는 칠복을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칠복은 만수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지요. 만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병약했던 아이는 몰라보게 건강하고 씩씩해졌습니다. 옥단의 임금님 떡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파장 무렵이면 남은 떡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장터에 새로 들어온 젊은 상인들이 텃세에 시달리면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단순히 떡을 파는 곳이 아니라 장터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쉼터가 되어 주었지요. 칠복은 그런 옥단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결코 앞으로 나서는 법이 없었지만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떡 재료를 속여 팔려는 장사치를 점잖게 타이르기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조용히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냉소와 절망 대신 따뜻한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이제는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옥단과 칠복, 그리고 만수. 세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서로를 아끼고 의지했습니다. 옥단은 칠복에게서 잃어버린 남편의 든든함을 보았고 칠복은 옥단과 만수에게서 흩어진 가족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만수는 칠복에게서 자상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상처 입은 세 영혼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옥단의 떡 가게에서는 매일같이 구수한 떡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이들에게 주어진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느덧 또 한 해가 저물고 장터에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옥단의 떡 가게도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손님까지 배웅한 뒤 옥단과 칠복, 그리고 훌쩍 자란 만수는 함께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칠복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제잘거렸습니다. 아저씨, 오늘 제가 서당에서 천자문을 전부 외워서 훈장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랬느냐? 우리 만수가 장하구나. 칠복은 만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굴 가득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옥단은 그 다정한 광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2잔을 내왔습니다. 두 사람 다 고생 많았으니 차 한 잔씩 들고 몸 좀 녹이세요.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말보다도 더 깊고 따뜻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의 끈으로 단단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모두 마친 뒤 세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은 만수를 자신의 목에 태웠고 만수는 신이 나서 밤하늘의 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옥단은 그런 두 사람의 곁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맞추며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장터길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하나의 그림자처럼 다정하게 겹쳐졌습니다. 옥단은 문득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주정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낸 든든한 사내이자 자신과 아들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칠복 역시 옥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름에 잠겨 눈물 짓던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고마운 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함께 걸어갈 날들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김에 뱉은 한마디 진심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이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길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며 조용히 이어지고